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집값 결정 요소 한번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값 이 결정하는 요인, 교육 여건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학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공교육 환경, 사교육 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무슨 중학교에 배정이 되네 많이 하는 걸로도 인접한 단지인데도 이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라든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 여건이 매우 중요한 지역의 경우에서는 특히 이 학군 그리고 사교육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입시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을 보는 그 정시냐 아니면 수시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유리한 학교 불리한 학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전세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매매한다든가 이럴 때 의사 결정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능 난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렵다, 불수능이다 라고 하면 이 사교육이 발달된 곳이 이 수요가 이제 많이 몰리게 됩니다. 반대로 수능이 변별력이 약해졌다, 전반적으로 쉬워졌다라고 하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도 이 사교육에 이렇게 딱 집중된 그런 선택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횡단보도, 우리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느냐 아니면 건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의사결정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집값을 결정할 때 이 교육 여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작용을 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의시설, 의료시설 역시 많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 선호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이 병원, 그리고 마트, 백화점, 쇼핑 시설이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도서관에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단지가 있다면은 저는 매우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있죠. 무슨 시설은 꼭 들어와야 돼.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선호 시설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혐오 시설이 있을 수가 있죠. 보통 보면 우리 동네 소각장 결사 반대한다 이렇게 이 주민들이 막 모여 있는 경우를 이제 보셨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장례 시설도 역시 그 환영받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 특수학교 그리고 이 군부대 여기가 이 혐오 시설로 이제 분류가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점점 이런 데도 혐오 시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편의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이 집값을 결정하는 여기가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교통환경, 이 지하철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냐? 근데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더블이냐, 트리플이냐, 저기 왕십리역 보면은 쿼드러플이다 해서 네 개가 겹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하철역은 정말 영원한 어떤 그 선호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통 환경 이걸로 끝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망권 분명히 있는 거죠. 어디를 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거실에서 창밖을 봤을 때 이 한강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요. 같은 단지에서도 저층 그러니까 시야가 막힌 곳과 고층 한강이 보이는 곳 여기 분명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한강 뷰의 값은 얼마인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계산해 볼 예정이고요. 우선은 이런 뷰가 역시 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오션 뷰, 숲을 보면은 숲 뷰, 이렇게 각각 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버 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로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또는 우리 집이 평지냐 언덕길이냐. 그러니까 이 겨울에 보면 이렇게 비탈이 심하게 있으면 이 내려갈 때 다음에 좀 평지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어떤 평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상담 약속을 했었던 어떤 고객분이 한겨울에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온 게 지금 이 지리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는데 이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산길을 내려갈 수가 없어서 못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어떤 그 언덕길 그리고 뭐 산길 요런 데는 분명히 선호도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타는 자동차가 이게 이 눈길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냥 바퀴가 두 개만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눈길에 그 헬스장에 제가 못 가요. 왜냐하면 헬스장 입구가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은 헬스장 좀 못 갑니다. 그래서 저도 헬스장에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내가 사는 동네가 이제 안전한 지역인가? 여기에 더해서 또 기타 요인들,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뭐 수요를 억제하느냐, 뭐 공급을 늘리느냐, 뭐 이러한 이 부동산의 큰 방향이 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금리 또는 이제 개발 계획 등등에서 여러 가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고, 이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단지의 규모, 그러니까 여기가 뭐 나홀로 아파트 뭐 100세대 아래냐, 아니면 뭐 1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냐, 이런 것들도 집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그 주차장이 편리하냐,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도 이 선호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마음에 든다, 뭐 수요를 자극할 만한 어떤 선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 뭐 고급진 커뮤니티 시설, 뭐 요새는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집값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라든가 층수라든가 향이라든가, 집은 무조건 남향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이 뭐 서양이다 북향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집값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굳이 분리를 해보자면은 이 개별 특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특성이라 하면은 그 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예를 들면 몇 층이다, 향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채광은 좋다 나쁘다, 또는 뷰가 어디를 향한다.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동,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에 이제 국한된 어떤 특징이잖아요. 어떤 개별 특징에 의해서도 집값이 좋다 나쁘다, 심지어는 내부 인테리어 상태가 좋냐 나쁘냐 하는 것도 이 집값 거래를 할 때 영향을 일부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개별 특성,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분명히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단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슨 브랜드다, 뭐 선호되는 이렇게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단지는 지형이 올라간 지형이다, 뭐 비탈길이다, 평지다 하는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고, 그리고 세대수, 뭐 지하철역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더 확장해서 이 단지 규모로 봤을 때도 이 집값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요인,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 각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주변 특성도 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군이냐, 그리고 이 범죄는 뭐 안전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 여기 더해서 편의시설은 뭐가 있고 반대로 혐오시설은 뭐가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단지에 속해 있는 그 주변의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집값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이 경제 특성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경제 상황 또는 금리와 물가, 이런 것들이 이 물가가 상승하냐 뭐 하락하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책, 그러니까 이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뭐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 자 여기서 보시면 크게 5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단지, 주변, 경제, 정책 특성까지 이렇게 모두 크게 5개의 덩어리 안에서 아주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한 그 이제 박사님들 논문을 보면은 각각에 있는 특성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뭐 통계적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요인이 몇 퍼센트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엄청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값의 계산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정해진다, 집값이 정해진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고려할 요인은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라는 것은 지금 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집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주 좀 좁게 봐서 요 단지, 요 동네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 이 집값에 바로 이제 직결돼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항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딱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될 거다, 뭐 경제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는 현재 가치 더하기 미래 가치는 집값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명 현재 가치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바꿔보면은 기대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집값은 결국에는 현재 형성된 전세 가격에 이 기대치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하는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임대차 3법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세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값이 집값이 되는 건데, 원래 전세 가격은 투자의 개념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어떻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기대치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기에 편하냐 그렇지 않냐, 지금 지하철이 있느냐, 지하철이 가깝냐, 아니면 지금 단지가 언덕길이냐 평지냐 하는 것들은 현재 전세 가격에 다 고려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간을 최소 기간 2년에서 4년까지 늘려주면서 이 전세 가격에 집주인들로 하여금 지금 2년 후가 아닌 4년 후에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반영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자체에도 기대치를 이제 포함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전세 가격에 기대치 들어가죠. 미래 가치에도 기대치가 들어가죠. 기대치가 아주 이 2배, 3배로 이렇게 뻥튀기 되도록 이 제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가격이 매우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급등의 수준, 폭등의 수준까지 올라갔던 게 어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 가격과 기대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정책의 의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떤 경제 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공통적인 요인은 바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가 비싸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얻을 때도 은행이자가 비싸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대치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앞으로 금리가 더 비싸질 거다라고 하면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출을 얻어서 집을 매매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담이 많아지면은 이걸 좀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이제 평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전세 가격 그리고 기대치 양쪽에 모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집값은 전세 가격과 기대치의 이제 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여기는 조금 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조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재건축이라는 거는 최소 30년에서 4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자체 또는 이 집 자체, 주택 자체의 거주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구조라든가 이게 새 것에는 분명히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전세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건축을 할 거야.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옆에 있는 신축 단지보다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 거주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전세값은 낮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 속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 그러니까 이 신축 아파트가 처음에 입주할 때는 뭐 전세 가격도 높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대략 한 20년 가까이가 되면은 어떤 새로 지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굉장히 쑥스러워지면서 이 감가상각, 그러니까 어떠한 장비나 물건이 시간이 지나고 마모되면은 그만큼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용이 돼서 여긴 신축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다라고 해도 이 집값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아직 신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집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핵심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 요만큼에 비해서 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제 매매 가격에서 전세가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쭉쭉 오른다, 재건축을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이 기대치는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전세 가격은 그대로라고 했을 때, 이건 전세가율이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율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다라면 이제 투자 기대감이 낮다라는 걸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반대의 경우, 전세가율이 낮다. 이거는 전체 이만한 집값 중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 밖에 안 된다, 작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 기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낡아서 현재 거주 환경은 불편하지만 여기는 유망한 개발 계획이 있어, 아니면 여기는 재건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은 이 전세가율의 그 비중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려왔던 이 전세가율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적정 범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40%에서 60%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40%에서 60%가 이제 적정하고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가격이 10%에서 30%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그게 아니라면은 매우 단지가 노후하기 때문에 이 거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편의성 그리고 쾌적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매우 낮다라고 하면 여기는 재건축이 될 예정인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에 이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경우 있잖아요. 70%에서 90%까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매매로 이제 수요가 전환이 됩니다.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아예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이때 시기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기 강북구 미아동 어느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95%까지 그 상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세가가 90% 넘고 아주 심하게 95%까지 이렇게 하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이게 매매 수요가 이제 자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이제 수요가 전환이 돼서 매매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는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신축 단지의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들어가는 새 아파트, 그러니까 전세를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좀 깨끗하고 더 편리해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세가가 아주 높아도 이게 적정 범위다. 70%도 90% 이렇게 매매로 수요가 전환이 안 되더라도 신축 단지의 어떤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의 적정 범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결론입니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 집값 움직임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 수요가 자극돼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집값을 결정하는 큰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는 전세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기대감 역시 특별히 변화가 없더라도 전체적인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뭐 개발한다더라 뭐 들어온다더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은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는 결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하면 집값이 이제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라고 하는 점도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 생각이 옳습니다. 반박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